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사막골입니다. 네, 조십니다. 상고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조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렛츠고. 조선 Let's get it on.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그 약간 문명 게임에 나올 법한 그런 나레이션 같은.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고려까지를 마쳤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서 문묘 18년 중에 누가 가장 큰 형님인가? 누구신가? 누구신가? 누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여창이 가장 큰 형님이다. 정여창 선생님. 정여창 하동정 씨, 정여창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그 전에 한번 제가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처음 지금 댓글 달아주신 소마라고 님께서 세 분 말씀이 치키타카가 재밌다 들으면서 웃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서로 좀 잘 치고받고 아주 잘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연달 토마소님께서 연달 토마소님 오랜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녹음했던 이제 까마귀의 상징 우리가 태양이라고 했던 네네. 기억나요? 정몽주 네네네. 연일정 씨. 그래서 이제 까마귀를 태양을 상징하는 까마귀 3조고 네. 그리스 신화 태양신 아폴론의 그 새, 아폴론의 새도 까마귀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서양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것들이 좀 신기하다. 말씀도 하셨고, 의청검님께서 연달 토마소님의 댓글에 대다가 저도 듣다가 궁금해 찾아보니까 신라의 사근갑설화 그리고 오딘과 바이킹을 중심으로 한 큰 까마귀, 영국의 킹스버드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에서 어느 곳이나 아주 그냥 흉조로 여기지는 모습이 좀 신기하기도 하다. 오딘에도 까마귀. 그죠, 오딘의 새. 그러면 마블 토르 영화에도 토르에도. 오딘이 이렇게 까마귀를 이렇게 날리는 그렇죠, 장면 그렇죠. 본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아. 오딘의 세계가 까마귀잖아요. 태양. 어허. 이 참 우리가 과연 까마귀와 태양 무슨 관계인가? 옛날부터 도대체 동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주기 원설이 그렇습니다. 한 뼈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또 우리 JYC 610님께서 해운대 살면서 해운대 의미를 몰랐었다. 해가 운대. 그리고 또 우리 의청건님의 또 긴 장문에 또 댓글이 있는데. 길게 달아주셨네. 네, 정몽주와 이성계 편 잘 들으셨다고. 네. 오늘 방송을 듣다가 마지막에 고려 3은 그저께 우리가 고려 시대에 세 명의 은자 들어가는 호에. 삼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몽주가 포은. 네. 그 야은 길제 뭐 이렇게 이게 세 분의 이제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반가웠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길제라는 분은 바로 구미. 구미. 그래서 길제 그 본향 이 의청건님의 고향이 경북 구미시라고. 구미시구나. 그래서 이제 요 구미에서 이제 길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좋았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몽주에서 길제 이어지고 길제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옛날엔 구미를 선산이라 해서 선산곱창. 선산곱창. 맞아. 선산유계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그 동네에 또 길제가 그 같은 동네니까 제자가 생겨. 그 제자가 누구냐? 김숙자. 김숙자. 바로 김종직의 아버지. 김종직의 아버지. 그렇죠. 이제 김숙자가 아들 김종직을 가리켰고 그 김종직이 바로 오늘 하는 정여창 그리고 또 한 분의 문묘 18년이죠. 김굉필. 김굉필. 그리고 또 우리 그 경상북도 청도에 가면 아주 유명한 김일손. 요 분들이 또 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학이 이렇게 성리학의 도학이 이어져 온다. 도가 동쪽으로 왔다. 도동. 그렇죠. 우리 도동소원이라고. 김필. 그렇죠. 아는 거 나왔다고 이렇게 또. 그때 한번 컨텐츠 한번 찍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여름 조심히 보내시라고 특히 목감기 조심하라고. 지금 걸렸습니다. 우리 의청금님의 따뜻한 또 이런 문자 또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셨네. 댓글 다 많은데 제가 소개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시간 되면 하나씩 이 댓글도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에 태어났던 세종대왕 때
2년도에 태어났죠. 세종 32년, 음. 1450년에 경상남도 함양, 지금의 함양군 함양에서 출생한 분이 바로 정여창이다. 두 분 혹시 정여창 이렇게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혹은 평소에 알던 느낌. 겉핥기 했을 때 그 특출나게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팍 뭐 이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효 이야기가 좀 있었다. 맞아. 효 중심의 얘기가 진짜 많았던 중심의 것 얘기가 같아요. 많았다. 평소에 잘 네. 알기가 힘든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네. 뭐 특출난 그런 좀 막 스토리 같은 게 없더라고요. 뭐 난생설화 같은 거 막 그런 거 없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저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또 세종대왕 때고. 네. 우리가 이렇게 또 아까 항상 봤다시피 이때까지의 문묘 18년들은 막 통일하거나 국가가 그렇죠. 아니면 나라가 난세. 그렇죠. 네. 그때 사상적 철학이 빡 깊이 들어가던 때가 이제 그때였다면 정여창, 김경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좀 접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바로 수성, 지킬수, 성성. 국가로 치면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사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상적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큰 맥은 있으나 우리가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기는 좀 힘든 사건이나 스토리는 이렇게 많지 않은 부족하더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좀 더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경상도 우리 함양에 가게 되면 그 남계서원이라든가 일두고택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딱 갔을 때 이제 바로 이거였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그럼 뭐 남계가 두 번째 사익 뭐 서당 그렇죠. 그 얘기 정도 그런 거밖에 아주 없더라고요. 훌륭한 곳이죠. 어쨌든 이제 그 정육을이라는 분의 아들로 태어나는 분이 바로 정여창이라는 분입니다. 하동정 씨라고 얘기를 드렸고 제가 자료를 막 이것저것 섞어놔가지고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주 그냥 지금 저도 섞여서 지금 난리 부릉스인데 믹스 스토리. 그렇죠. 이 아들이라는 이 존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초반에 좀 관심이 가더라.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무인이야. 네네. 이 무가를 또 이렇게 했었던 무인 집안인데 옛날에 이제 무인들이 이렇게 딱 주로 외직으로 근무를 가면 주로 어디를 가느냐? 전쟁터. 전방. 그렇죠. 전방으로 가죠. 그 전방이 어디겠습니까? 북쪽. 그렇죠. 북쪽. 함경도 막 이제 북쪽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무사니까 전방으로 이렇게 탁 떠나고 막 항상 그럴 때 이 8살짜리 꼬마도 항상 아버지가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다닌 거지. 견문이 넓어졌겠구만. 그럼.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다닐 때 아버지인 정육을의 첫 외직 근무지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 하나 발생하는. 한 8세에서 10세 정도 되는 나이였던 것 같아. 이 정여창 같은 경우에도 말년에 아주 굉장히 곤란을 겪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정여창의 어떤 서적이나 이런 걸 다 불태우고 뭐 없어져가지고 생일을 명확히 알기가 안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부관 참시당하고 맞아요. 다 불태우고. 그렇죠. 사화가 일어났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제 아버지가 그 평안북도 의주로 어린 나이에 이제 발령을 받은 거예요. 무사. 그때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간 거지. 근데 의주라는 동네가 좀 희한한 게 이제 중국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명나라 당시에 교역을 했는데 그때 중국 사신을 만나게 돼. 장령이라는 사신이 이렇게 왔을 때 의주니까 지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또 아주 훌륭한 무인이고 이러니까 그 중국 사신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들을 불러. 내 아들인데 좋은 뭐 하나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명나라 사신이 내가 그럼 이름을 하나 지어줄까? 이름. 그렇게 해서 지어준 이름이 여창이야. 원래 이름이 아닌 거네. 원래 이름을 또 알 수가 없어.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는 내가 볼 때 이 집안의 그 정여창 때 돌림자였던 것 같아. 우리가 옛날에 돌림을 쓰니까. 근데 이 너여자거든. 너요? 너 이렇게. 너여.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돌림자고 너는 내가 보니까 어릴 때 되게 똘망똘망했겠지. 그래서
반드시 이 집안을 창대하게 만들 아이가 될 거다. 그래서 여창. 라고 해서 창자를 붙여주는 거지. 그래서 여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이제 장명의 글도 써주거든. 그러면서 이제 정여창 또 동생이 있었단 말이야. 동생 이름도 지어주고. 그렇게 이제 지어주면서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사람이 이름을 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그렇지. 이름이 사람을 귀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내가 비록 너에게 창대하게 만들 거라는 좋은 이름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이 이름으로 인해서 네가 창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창대하게 되었음으로 인해 그 이름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네요. 네. 라고 써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사실 뭐 이름을 잘 지어야 성공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조선시대 때도 사람이 먼저다. 성대모사 하려다가 금방 이게 뭐가 여기까지 올라와. 잠깐 참았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하면 좋을 텐데. 정치 방송. 혹시나 정치 방송에 휘말릴까봐. 웃겨가지고. 사람이 먼저다. 자, 안 똑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여창으로 지어졌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전해지죠. 여기서도 우리가 참 옛날 사람들의 그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그 우리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다른 어떤 운명론적인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합리적인 유교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유교의 합리성이라는 게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휘둘리는 부분이 있죠. 아직도 뭐가 잘 돼야 내가 달라진다거나 뭐 이런 게 많은데 조선 몇 자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삶이라는 게 어떤 게 중요한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버지가 함길도의 병마우후라는 굉장히 높은 그 직위를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때 발생하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난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 난을 일으킨 게 바로 이시애라는 사람이 일으킨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정여창 18살 때 일어나는 난입니다. 근데 하필 그 난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바로 아버지 정유글이 함경도 병마 우후로 있던 곳에서 난이 일어나요. 그래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난을 평정해야 될 의무를 그렇죠. 군인으로서. 근데 그때 부친이 이 반란을 평정하던 중에 전장에서 사망한 일입니다. 전사하셨. 맞아. 일찍 돌아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고 18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망 소식이 고향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때 아들이 찾아가는 거지. 아버지를. 전장터를. 한 달 동안 시신수습. 함경도의 전장터를 누비며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고생했다 하더라고. 엄청 고생했지. 근데 지금 진짜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이. 그렇죠. 그렇게 수습한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셔와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렇게 울었대. 그렇게 울었대.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 뭐라 해야 될까? 포상으로 아들에게 아버지의 저거를. 그 공무원 자리를 주는 거야. 그런데 정여창이 이때 내가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이 벼슬을 할 수 없다. 라고 물리치죠. 그리고 나서 딱 공부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사실 항상 그 정몽주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 정몽주 때 제가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혹시 그 시조 아십니까? 네, 시전 들어본 적 있죠. 백로가라고. 그러면 네 몸도 까매질까봐 두렵노라. 그게 이제 정몽주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시고 이걸 네가 이 시를 가지고 절대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거 저 묘 비석에 적혀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정여창도 누가 정여창을 만들었는가? 바로 어머니가 만든 거야. 이때 경주채 씨 어머니가 또 경주채 씨셨구나. 아들의 바른 삶의 길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여창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감수성 짓고 아버지가 의주나 막 이런 데 부임할 때 외직에 갈 때도 아들 데리고 다니고 이름도 그렇게 해서 받고 막 어떻게 이 아버지의 그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야. 난이 일어나서 전장터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 비통함, 18살의 그 나이에 겪어야 했던 그 슬픔. 그러니까 정여창이 그때부터 술독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막 논바닥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런 아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네가 이렇게 살면 엄마는 누굴 믿고 살아? 난 누굴 믿고 사냐.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랬어. 맞아. 임금이 준 술도 안 마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여창이 나중에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왕이 내리는 어사주도 마시지 않았다. 라고 할 만큼 일절 술을 입에서 딱 끊어버린. 왕이 본인이 마셨다. 왕도 센스 있게 또 안 받으면은 위험하니까 그럼 내가 마셔줘야겠다 고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흑기사 어느 임금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떤 그 이 한 남자의 결심이라는 게 대단하다. 왕 앞에서도 남자의 결심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어떤 이 선비라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한번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섰을 때, 뜻을 세웠을 때 흔들리지 않음. 그걸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정여창이었다. 난 선비되게 흘렀다. 담배를 못 끊겠네. 어떻게 한번 여기서 결심 한번 세우시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막 끊고 싶은 의욕은 있어요. 조금 있어서 줄여가고 있는데. 조금. 끊긴 끊어야 되는데. 줄이면 못 끊는다더라고요. 아예 끊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뭐든지 마음 먹으면 뜻을 세우면 그대로 막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 정도 정여창 왕이 술을 거부할 정도로. 왕술 거부하면 뭐가진데 그지?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여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어머니의 소원이 또 이렇게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를 하는. 그동안 또 계속 이렇게 공부만 하고 출세는 안 했단 말이야. 출세에 의욕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어머님이 딴 집에 이제 출세하는 잔치하는 거 보고 오셔가지고 나도 저거 보고 욕심하는 있나 잔치하더라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공부하셨다 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20살 되고 아직 아버지가 막 돌아가시고 슬퍼가지고 나는 그냥 평생 그냥 조용하게 집에서 공부만 공부하면서 수능을 안 친 거야. 맞아. 그런데 어머니께서 옆집 아들이 서울대 갔네. 스카이 간 거 보고 야 옆집 아들 잔치했다. 정여창이 어머니께서 또 원하신다면 제가 또 기꺼이 그렇게 해서 본인도 서울대를 가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이게 효자죠. 그래서 사실 그 나라의 인재를 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느냐? 바로 효를 본다라는 옛말이 있거든요. 효가 있어야 충이 있다. 그렇지. 임금에 대한 충. 그렇죠. 왜냐하면 베이스에 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이 있는 자가 효가 없을 수 없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효를 근본으로 생각했던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뜻을 한번 세우면 꺾이지 않는 사람. 술을 입에 대지 않으면 왕이 주는 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면서도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해버린다. 두 발 벗고 나가서 그냥 해버리는 사람. 쭉 해본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정여창이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더라도 우리가 한 인물에 대한 상상을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려지죠. 두 사람은 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은 좀 자부가 있다 느끼십니까? 이 정막은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딱히 효도를 잘 못해드린 것 같아. 스튜디오가 지금 눈물 바다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뭐 아예 접어지지 않았다 생각하면은 글씨로 적자면 이제 히읗이 위에 짝대기 하나 적고 끝에 아들이긴 하니까 자 정도. 짝대기 하나 끊고 자 정도. 흐자 정도가 나는. 효자 아니고 흐자 정도다. 그 정도는 된다. 낳아주셨으니 그냥 사는 정도다.
나와주니까 산다? 아니 나 그 정도만 보답하고 사는 정도다. 요런 흐자 정도다. 쉽지 않네요. 참 두 사람 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과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초시 합격하면 어디 들어갑니까? 성균관.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또 집에 편지가 온 거예요 집에서. 엄마한테. 네. 두 글자가 온 거야. 위독. 아이고. 안 돼. 가야지 또. 아버지가 생각나 안 나? 나지. 생각나지.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전장터를 누벼서 아버지 시신을 찾은 네. 정여창이잖아.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원해서 술도 끊고 어머니가 그렇게 원해서 과거도 급제했던 정여창이 함양으로 가는 거야. 딱 들어갔는데 동네 입구부터 심상치가 않아. 와 역병이 퍼진 거야. 전염병이구나. 그 함양 자체에 역병이 터진 거야. 그래서 막 금줄 치고 서울에서 유생이 내려오니까 막 동네에서 막 마을 이장이 가가지고 동네 입구에서부터 못 오게 막는 거야. 그러지 마라. 들어오면 큰일 난다. 지금 마을에 역병이 너무 퍼졌다. 사람이 죽어나가면 옛날 역병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워야 되지. 네. 태워야 돼. 이 병이 어떻게 바이러스가 안 되잖아. 그런데 정여창이 괜찮다. 난 죽더라도 엄마 보고 죽는다. 어머니를 봐야겠다. 하고 그걸 뚫고 들어간다. 근데 사실 사람이 우리 그렇다. 야, 이런 말 꺼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지 않겠어? 자기 자신이 먼저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이제 죽을 병에 걸려 들어가면 죽는데 죽을 병에 걸리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이 있다 하더라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질까? 막상 내가 멀리 있다가 들어올 수는 있지.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말려.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쉬울까? 쉽지 않죠. 그죠. 그 들어가실 것 같아요, 본인은? 상구님은? 쉽지 않네요. 그죠. 하다못해 이번에 이제 코로나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가족끼리라도 좀 따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번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위안이 되지 않을까? 나는 가려 했으나 그런 마을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뜯어 말려서 못 갔다는 게 사실은 일종의 하나의 그 내 마음에서 어떻게 그나 할 만큼 했다. 안 간 게 아니다. 안 간 게 아니다. 못 간 거다. 못 간 거다. 근데 뭐 들어갔으려면 가지 않을까. 요새 뭐 불타는 집에 자기 집 개도 구하러 들어가는데 부모님 뭐 하나 못 들어가겠냐. 뭐 그런 것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때 정여창이 과감하게 뚫고 들어가죠. 뚫고 들어가서 어머니 병간호를 합니다. 그리고 막 그때 아주 유명 얘기가 많아요. 이게 집 기둥에다 머리를 찧어가지고 왜요? 피가 막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들어가겠다고? 아니요 들어가서 어머니 병 왜요? 간호하면서 왜요? 날 데려가 달라고. 아. 우리 어머니 대신 날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좀 반대로 되면 좀 약간 납득이 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아픈데 부모가 우리 그래. 아들 말고 나 데려가라는 건 좀 납득이 되는데 아들이 잘 없는 경우지. 그러니까 그게 다란 효. 그러니까 우리 또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거야. 아버지를 그렇게 잃고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 구실을 하게 됐다.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 게 그런 사랑이 있었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위독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요즘 같으면야 뭐 우리가 막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법이 있고 막 이런 시대인데 그때는 진짜 뭐 의료라는 게 그렇죠. 조선 초기에 역병이 돌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럼 진짜 나의 무력함을 느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신에게 비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신에게 빌 수 있는데 어떻게 빌어야 하는데 진짜 이 내 마음이 전해질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이제 살릴 수 있을까? 머리를 막 찧어버리는 피가 날 때까지. 그리고 날 데려가시오. 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효라고 했을 때 옛날에 뭐 누구는 효자였다. 이게 단순히 우리는 지나가잖아.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정도였구나.
이 정도 해야 비석 하나 세운다. 옛날에 그 효자 그러면 효자비.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의 행보에 따라서 뭐 효자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삼년상고. 좀 많은데 그렇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머님이 어. 아픈 위독한 상황에서 그렇지. 행했던 행동들이 게다가 그 내가 돌보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역병이라니까. 전염병. 그러면 이제 나도 나도 이제 역병 위험해. 그럼 어차피 나도 걸려 이제 막 그냥 그 신경 난수 가는 거야 막 거기서 이제 어머니 돌보는 거야. 약 내리고 막 옆에서 막 이게 탁 닦고 땀 흘리면 또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몰래 나와가지고 어머니 이제 막 지쳐서 신음하시다가 잠드시면 나와서 머리를 기둥에 찍으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니가 10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야. 그때 정여창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데 입에서 피가 나왔대. 구곡간장이라고. 전염병 걸리셨나? 슬픔이 극에 달하면 내장이 끊긴다잖아. 사람의 이 장기가 손상이 된다잖아. 그 극한의 슬픔 속에서는 이 사람의 장기가 손상이 된다고. 입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슬퍼서 울음을 터뜨렸던 거지. 이게 하늘이 무너져.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산소로 가는 길에 그때 이제 산소로 가는 길에 이제 할머니 그 무덤을 봉분을 씌우고 돌아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툭 내뱉으신 말이 그 말이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엄마는 이제 고하다. 그래서 그 말이 어릴 때 너무 기억이 나 지금도. 우리가 천의 고하라고 하잖아. 그 슬픔? 내가 막 벼슬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뭔가 나의 창조주,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어떤 부모라는 창조주가 내 눈에서 사라질 때 슬픔이라는 그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확 없어지나 봐. 그게 저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안 울 줄 알았거든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친분이 좋지는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가지고 야 근데 진짜 한 이틀 밤은 꼬박 운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진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이 이상해. 그냥 갑자기 아버지가 막 되게 안타깝고 평소에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막 그런 것도 하나 못 해보시고 가셨다. 뭐 드시고 싶으신 거 못 드시고 가신 거 이런 게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계속. 근데 그건 좀 느껴봐야만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실감이 커요. 그렇지. 근데 그게 18살의 민감한 나이에 아버지를 한번 잃었고 이제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정여창에게 그 슬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냐고.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나는 이제 고아가 아무도 되었다. 없네. 그렇지. 나는 이제 하늘 아래 홀로인 사람, 홀로인 아이가 되었다. 이 그 느낌에 이 정여창이 아주 그냥 힘들었던 거지. 그런데 정여창은 병이 옮지 않은 거야. 다행이네 그나마.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얼마나 막 걱정했을 거 아니야. 그 쳐다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 마을 사람들이 와서 기뻐했다잖아. 이제 아들은 살아 있어서 효자는 하늘도 감동시키는 거야. 그걸 마을 사람들이 보고 기뻐했다고 할 정도로 어쨌든 이제 이 정여창 같은 경우에 이 당시 뭐 경상도 함양군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경상감사가 듣고 쫙 위로 올라가는 거야. 상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뭐 우리가 그 무덤도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효성을 들었으니까 뭐 어떻게 뭐도 세우고 막 해줄 거 아니야. 비석 세워야지. 그러니까 요자비 같은 거. 그러니까 정여창이 그렇게 하면 그 일을 누가 하냐. 그 하인들하고 백성들이 그 동네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이건 나의 효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전마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고생한다. 그러면 그 원망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에게 전해질까 두렵다. 그래서 이거 나한테 주지 마시오. 상 주지 마시오. 그 정도까지. 우리 부모님에게 그 원망이 돌아가는 것이 난 더욱 두렵소. 라고 했다고 하죠. 야 끝이네 이거. 효의 끝판왕이네. 극효. 극효. 그래서 부모님에게 원망이 돌아갈까 염려하여 사양하였다. 그리고 이제 3년상을 치르지.
그러니까 이게 정려창의 우리가 뭐 단순히 아까 두 분이 뭐 효라는 효, 걸 네.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단순히 그러니까 효는 간단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 효란 것은 간단하지 않고 이 마음에서 극명하게 우러져 나오는 것이다. 극명하게 우러져 나온 거.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심의 그 사상과 생각과 감동이 있는 사람이 하는 유교, 공자의 공부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진심이다. 이게 진심이다. 공부란 이런 것이다. 사상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두 분이 이제 효에 대해서 뭐 제가 그렇게 뭐 깊이 얘기는 할 수는 없으나 뭐 나도 효자가 아니니. 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려창의 문묘 18년이다. 위대한 사상가다. 성현이다를 떠나서 왜 성현인가? 그렇죠. 그렇죠. 과연 우리는 그러면 정려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느껴야 하는가? 느낄 수 있는가? 그러면 진짜 뭐 고려의 충절을 가지고 왔던 정몽주의 충이라든가 뭐 설총이 뭐 그 당시에 이두를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파해서 막 공부를 다 하자라고 그것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관계 안에서의 내 진심을 다할 수 있는 행위 그 중에 하나인 효라는 덕목에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 정려창의 효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딴 거 다 제외하더라도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네. 너무 위대한 얘기 할 필요도 없다. 뭐 일상에서 실천할 수도 있는 네, 효. 근데 이거 생각해봐. 두 사람. 이거 근데 실천이 될까?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오늘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도 힘드는데. 그래. 그렇지. 아니 우리가 꼭 엄마 아빠를 떠나서 우리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그렇게 내 마음을 진짜 헌신적으로 다할 수 그러니까 나를 잊고 상대에게 하는 행위. 그렇지. 나를 먼저 세우지 않고. 그럼요. 네. 쉽지 않죠. 그럼요. 않지. 나를 버리고 상대에게 하는 행위가 바로 유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공자가 말했던 성인의 바로 그 행위, 나를 잊고 상대에게 하는 행위. 바로 이걸 실천한 사람이 바로 정려창이지 않는가? 정려창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했던 행위는 나를 잊은 거야. 전장터에 나갔을 때 나 그건 사실 죽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역병이 도는데 내가 어머니를 보러 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했던 정려창의 그 행위가 바로 나를 잊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거든. 나를 잊어야만. 근데 우린 누구나 이기심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떤 행위에서 과연 나를 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과연 있을까? 같은 것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정려창의 저는 이 행위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때까지 안양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국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업적이 있는 위대한 얘기를 했으나 저는 보다 가치로운 얘기는 바로 정려창의 바로 이 하나의 행위만 봐도라도 엄청나게 위대한 행위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갈게. 저는 이제 일단 그 일두 정려창, 네. 일두 고택이라고 하는데 네. 일두가 뭐냐라는 거지. 한일 엄청 낮춘 거죠. 지금 본인의 한일자 그렇죠. 두 벌레. 존벌레들. 네. 우리가 저 한비자편에서 얘기했죠. 나라를 좀먹는 다섯. 오두. 그게 두. 네. 그 두자입니다. 맞아요. 존벌레 두자. 네. 이게 이제 그 저번에 우리가 성리학이라는 게 주자학이라고도 한다. 네네. 주자. 이 주자의 스승이 누구냐면 뭐 꼭 바로 스승이라기보다 주자는 누구의 사상을 이어받았냐면 정씨 형제의 사상을 이어받았어요. 정씨 형제? 예. 조선에 아니요, 저 송나라에. 송나라예요. 깜짝이야. 주자니까. 깜짝 주희. 놀랐네. 주희. 주자가 이어받은 사상은 정씨 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동생이었던 정이천, 이천정이. 이천이란 지역에 현감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천인이 호고, 이제 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사상을 이어받았는데, 주자학을 이제 쭉 정몽주부터 시작해서 길제, 김종직 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김종직이 제자였던 정려창이 이제 보면서 그 정이천의 책을 봤을 거 아니야. 네. 정이천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던 거야. 무슨 문제? 어떤 오늘날 농부들은 무더위와 한겨울에 열심히 경작해서 그렇게 곡식을 만들어내서 나는 편안하게 그 곡식을 얻어먹고 지금의 기술자들은 그 기술을 써서
그릇이라는 멋진 거를 아니면 어떤 다양한 그 물건들을 도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나는 또 그걸 편안하게 얻어서 쓰고 있다. 그리고 무사들은 갑옷을 입고 집집마다 무기를 들고 지켜주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거 없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내가 줄 수 있는 은혜는 없으니 나는 한 마리의 좀벌레와도 같구나. 이 정의천의 글이란 말이야. 일두. 거기서 정여창이 그래 이거다. 나는 일두구나.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루어낸 은혜로움을 갚을 수 있는가. 나는 평생 나 스스로가 한 마리의 좀벌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 살아야겠다. 라고 해서 호를 일두라고 한 거지. 네. 그래서 일두 정여창이다. 네. 일두 선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일두입니까 여러분? 저는 좀 덩치가 커서 아 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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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인은 빅두다. 빅두다. 나는 큰 벌레다. 좀벌레다. 벌레지만 나는 좀 큰 좀벌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라니요. 그렇죠. 아 이거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아 나 참. 근데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분명 이렇게 좀벌레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는 이제 뭐라 그래 사상을 좀 공부하고 그렇지. 이런 거고 요새는 뭐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 전하고자 하는 가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빅도 아니다. 빅도 아니다? 빅도 아니다. 빅도 아니다? 아니다. 고맙다. 좋습니다. 나는 빅두가 아니다에 마침표를 찍고 그래서 우리가 일두 정여창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일두라는 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정의천의 글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 인생을 한번 보게 됐다. 그리고 이제 정여창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스승을 모시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바로 자신의 고향이었던 함양의 군수로 왔던 바로 김종직으로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정여창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이건 저번 시간에도 제가 쭉 말씀드린 고려시대 때 불교와 유교라는 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정여창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나서 공부를 성리학을 배우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 원래 저 함양, 네. 산청, 남원 이쪽이 이제 지리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리산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3년을 공부하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또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이럴 때 굉장히 놀라운 에피소드들이 있다고. 저는 여기서 한번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 젊었을 적에 성균관에 있으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잠도 자야 될 거 아니야? 네. 유생들이 잠도 자고 하잖아. 그쵸. 잠을 자는데 나중에 동기들이 보니까 잠이 다 든 줄 알았는데 일두 정여창은 코만 골고 잠을 실제로는 안 잤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네? 왜 그러신 거지? 잠든 척을 했다는 거지.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한테 들킨 거야. 니 왜 안 자고 잔척하고 있노? 뭐 했노 이 새끼야. 그래서 나중에 이 성균관에 소문이 난 게 야 정여창은 참선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았다. 참선을 냈다. 지리산에서 스님들하고 엄청 친하게 지낸 거야. 스님들하고. 그러면서 스님들이 용맹정진을 하는 걸 봤던 거야. 용맹정진. 참선 수행. 스님들이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며칠, 참선에 한번 잠 안 그게 자지 있죠. 않고 이렇게 쫙 공부하잖아요. 부처가 되기 위해. 일주일인가 뭐 2주일인가 뭐. 그때 감명받은 거야. 그걸 했다? 저 공부구나. 스님들은 저렇게 용맹하게 공부를 해서 잠도 자지 않고 공부해서 부처가 되기를 원하면 나 같은 유생들도 저렇게 공부를 해서 군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른 유생들은 잠잘 때 자기는 잠자는 척하면서 참선하고 있어. 계속 명상을 한 거야. 그걸 이제 나중에 들킨 거지. 친구한테. 근데 이게 나중에 일화가 있어요. 그 정여창이 제일 친한 친구가 있다 했잖아요. 그게 김굉필과 그다음에 이제 청도에 김일손이었다. 근데 김일손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요. 한 열 몇 살 차이 나고.
그런데 둘이 이제 나이를 잊은 친구인 거지. 그러다 이제 둘이서 지리산에 이렇게 갔다가 막 스님들하고도 이렇게 정여창이 친하게 지낸 거 보고 나중에 김일손이 글도 남기거든. 근데 그때 김일손이 남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 막 스님들이 막 절에 이제 지리산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으니까 김일손이 그걸 처음 봤나 봐. 저건 뭐야? 라고 물어봤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여창이 저건 절에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알려준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럼 저거는 뭐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갔는데 와 이렇게 막 참선도 하고 막 스님들이 막 이렇게 옛날에 그 스님들이 악기 치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그 범패를 치고 하는 또 그런 수양법도 있다고. 막 그런 것도 저건 다 정진하는 거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잡티 하나 마음에 잡티 하나 없이 오로지 저 부처를 향하는 일념의 수행을 끊이지 않고 쫙 하는 거다. 몰입 부처가 되기 위한 그 몰입에 들어가는 수행 방법이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혹시 누가 이렇게 수마 혼미하게 까박 줄었다. 네. 그러면 한 명이 민첩한 스님 한 명이 탁 서 있다가 긴 막대기로 그렇지. 딱 딱 때리지. 그렇게 해서 피곤해하거나 졸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스님들은 이렇게 수행해. 그러니까 그때 김일손이 야 부처 되는 것도 정말 힘드네. 배우는 사람이 성인이 되는 공부를 이렇게 한다면 어찌 이루지 못하리요. 라고 김일손도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 불교가 대단한 거요. 보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 그 정여창의 공부법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야. 불교 공부법. 그러니까 불교 공부법이라기보다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시간이 근데 요새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뭔가 생각하면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느낌이지. 참선하면서.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머리로 눈 감고 있으면서 잠재의식. 공부했던 거 이거였지 저거였지 이렇게. 잠재의식에서 계산하고. 이거 제가 이거 원래 준비해 오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 얘기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한마디 하자면 한 시간 넘어가겠네. 이건 진짜 이거 만약 이 얘기를 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불교에서 부처가 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불성. 뭘 얻어야 부처가 됩니까? 깨달음이잖아요. 유교에서 군자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깨달음이요. 그래서 성리학에서 도학이라고 하잖아요. 도통. 그러니까 스님들이 뭘 닦는다 그래요. 도. 그럼 유교도 도고 불교도 도면 뭐가 달라? 똑같다.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유교에서도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자, 조용한 상태, 고요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런데 그 고요한 상태에서 나를 잊고 저것을 바라보는 거. 나를 잊고 저기에서 사물을 통해 외관의 사물을 통해 그 이치를 깨달아 나에게도 적용하는 걸 경물치지라고 한다고. 경물치지. 근데 그 경물치지가 되려면 날 잊어야 돼. 날 잊어야 돼. 내가 생각한다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 사라져야 된다. 내가 그냥 보는 행위만 있는 거야. 보는 행위의 순수함만 있고 그걸 보고 탁 깨닫는 걸 그걸 이제 성리학이라 그러고 내 안에서 이게 한번 자정 효과가 일어남으로써 날 들여다보고 가는 거를 이걸 양명학이라 그래. 그러니까 성리학과 양명학도 이게 그 방법이 좀 다르지만 이걸 깨달음의 그 경지로 가기 위해서. 근데 깨닫고 나면 불교는 뭐라 그래? 깨닫고 나니 깨달음은 뭐다? 곧 공즉시색이다. 그렇지. 공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야. 텅 비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없는 거야. 텅 비어 있음을 깨달으니 곧 부처더라라고 하는 거잖아. 깨달으니. 근데 유교에서는 탁 깨달으니 뭐다? 군자다. 꽉 차 있다. 꽉 차 있다. 뭐예요? 선함이 있더라. 선이 있더라. 그게 4단과 7정에서 4단이라는 게 뭐야? 측은지심이 있더라. 그렇지. 나는 깨닫고 딱 보니까 인간의 그 기저에 있던 본래의 모습이 청정한 그 모습이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이 4단이 있더라. 맹자가 말한 선이라는 게 있었구나. 인간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 선이 뭐다? 이다. 이 기본에서. 그렇지. 네. 그 순수한 이다. 선이라는 게. 티끌 하나 없는. 그럼 이렇게 순수한 인간이 그럼 왜 더러운 짓을 하느냐? 그거는 기운의 발동에 의해서
희노애락과 감정들이 이 일을 바탕으로 하되 이런 것들이 흐트러 버린다. 야, 이거 불교에서 그 욕망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기란 말이야. 그러면 유교에서 말하는 부분이 정자해서 마음을 비우고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뭐다? 사단의 그 깨끗한 선을 찾아. 근데 불교는 깨닫고 나니까 없대. 그러면 얘들 이 깨달음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유교 입장에서 알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이 선함을 깨달아서 그 선함을 이루어서 정치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그렇게 인간 세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불교는 깨닫고 나면 공이라 아무것도 없다 뭐 결혼도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 그러면 유교 입장에서는 불교는 전 거짓 깨달음이 되는 거야. 이단이 되는 거야. 염세주의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건가? 그럼 이단이 되는 거지. 참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행 방법은 옳으나 깨달음으로 가는 그 결과가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지. 결과가 다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교와 불교의 대립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 이건 내 이제 이걸 듣고 그 대립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 결론이 그건데. 그래서 나중에 그 율곡 2만 해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금강산에 스님이 돼가지고 막 그 엄청 그다지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그 스님하고 둘이 막 대화하는데 나중에 이기잖아 율곡 2가. 아 설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그런 사건들이 항상 있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그래. 그렇지. 마음은 무엇인가를 결국은 들여다보는 과정과 수행하는 방법은 사실 같아. 근데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뭐가 맞냐? 라는 것에서 어떤 유교의 도학자들과 그치. 도를 닦는 승려들의 차이는 또 있을 수 있잖아. 네. 근데 이건 사실 누가 이 얘기를 방송을 듣고 야 사막고래 저 제대로 잘못 알았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개인 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밑장 깔아놨다. 깔아야 됩니다. 혹시 이제 제가 잘못 말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네. 저도 배움이 될 거라고 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이제 그 왜 이야기가 나왔지? 어쨌든 자는 척을 하더라. 자는 척을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론적인 입장에서도 아주 그냥 이 정려창은 그런 또 지리산에서의 수행도 있었다. 유명하죠. 뭐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함양 군수로 왔을 때 아주 유명한 일화도 있죠. 그 당시에 이제 함양군에 세금 항목 중에 하나가 차 마시는 그 차 있잖아요. 차세가 있었단 말이야. 그 김종직이 보니까 함양 백성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전라도에 가서 차를 사와 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 동네엔 차도 없는데 이 차세를 왜 받는 거지? 그리고 김종직이 이제 책을 이렇게 막 다 뒤져본 거야. 그 중에 삼국사라는 책이 역사책이 나온 거야. 역사책에 보니까 차가 신라 시대 때 들어와서 지리산에 심었다. 뭐 이 기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찻잎 찾으러 가자 원정대를 꾸린 거지. 지리산 원정대. 지리산 찻잎 원정대. 야 뒤졌는데 한 2그루 정도 발견된 거야. 2그루? 실제로 찾은 거야. 참나무를 야생 참나무를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건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걸 재배해서 차세 부과되는 걸 끊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시는데 조선 전기에 있어서 김종직의 차 이야기는 꽤 유명하죠. 그렇구나. 이 예민 정신이 있는 거지. 사실 김종직에게.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건 논외로 하고 이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시작인데 방송이 이제 끝나야 돼. 이봐 이제 소고기 먹는다 우리. 한 편으로 안 끝난다. 내가 5분을 한번 정리해볼게. 정려창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책 다 불태우고 없다 그랬잖아요. 기록이 거의 없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성리설, 입지론 같은 뭐 3편 정도만 남았어. 근데 그 중에 제가 입지론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잠깐의 대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가 뭐냐면 세울 입 뜻지자. 뜻을 세우다. 이거 굉장히 정려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렇게 해서 입지론이라는 글을 남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라는 게 학문이잖아. 그럼 뭘 배우냐면 우리 성인을 배우는 거지. 공자 이런 거. 그런데 그 배움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공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배움이 공부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책 봐야 돼요. 책을 봐야 된다. 지식을 써야 된다. 정려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세워야 돼. 목적의식이. 뜻을 세워야 돼. 책을 보는데 왜 책을 봐? 지식을 왜 쌓을 건데? 뭐 하려고 쌓으려고? 멍텅구리 안 되려고. 이상한 생각해가지고 방금.
야한 생각? 아니 이게 뭐가 야한 생각? 아까부터 자꾸 야한 생각, 야한 얘기 하더라고. 내가요? 뭐예요, 갑자기? 예, 어쨌든 이제 뜻을 세워야 되는데 뜻을 세우는 걸 어떻게 세울 건가냐는 거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술 끊으면 한번 끊어보면 영원히 끊어버리잖아.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 진심으로 해버리잖아. 네. 이 사람은 마음의 뜻을 한번 세우면 그걸 끝까지 갖고 가는 사람. 입지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에 보면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15살에 그리고 30살에 섰다 이랬단 말이야. 그 결국은 우리가 뜻을 세우면 뭐가 된다? 공부가 된다. 자립된다. 어. 사람은 설 수 있다. 자립 스스로 설 수 있다. 이립 자립. 근데 내가 아무리 공부를 했는데도 혼자 못 썼다.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 뜻이 없어서. 공부를 할 때 뜻을 세우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쓴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도 뜻을 세우지 않은 공부라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시간이 흘러도 자립할 수 없다는. 자립할 수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논어의 위정편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15세의 뜻을 두고 30세에 섰다. 그럼 40대가 되면 뭐라 그래서 공자가? 유혹되지 않는다. 결국은 30대부터 40대 손놈들끼리 싸우는 거야. 안 손놈들하고는 싸우지도 않아. 취급도 안 한다. 취급도 안 해. 자립한 놈들끼리 치고받는 거야 이제. 그리고 나서 40 정도 되니까 나는 이제서야 그 어떤 유혹도 부록한다. 날 침범할 수 없게 되더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려창은 입지론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뭐 배우는데? 성인이 되려고 배운다는 거야. 성인이 뭔데? 성인이 사단이 선해지는. 내 마음에 참 본성이 선이라는 것을 알고 실제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그 선으로 살아가는 사람. 실제 행위. 그렇게 살겠다라는 뜻을 먼저 세워. 이걸 불교에서도 초발심이라고 하거든요. 초발. 처음, 초. 발할바 마음심. 내가 제일 처음 불교에서 뭐부터 해야 된다? 초발심. 발심을 해야 된다. 발심을 해야 된다. 발심, 마음을 내야 된다. 내가 뭐가 되겠다? 불자가 되겠다. 부처가 되겠다. 라는 발심이 있어야 부처가 되는 공부를 하는 거지. 그렇지. 이걸 초발심이라는 게 불교에서도 하듯이 정려창은 입지를 먼저 하라고 한다. 뜻을 세워라. 네가 공부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데? 네 회사를 세울 거잖아. 회사를 세우면 어떤 회사를 세울지 입지를 하고 회사를 세우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단은 한번 사업자 내보자 해가지고 회사를 차렸어.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 네. 뭐 좀 돈도 좀 벌려. 입에 풀칠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목표. 입지. 어떤 뜻을 세웠냐가 확 명확하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회사를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렇지. 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지. 그러면 배우는 사람이 뭐부터 해야 된다? 입지를 세워. 내가 무슨 공부를 할지, 그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될지 입지, 뜻을 세우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야. 맞는 말이네. 그래서 정려창의 입지론이라고 있다. 이건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 사람들이. 입지론이 이제 책으로 있나요? 글로 있죠. 그러니까 얼마 안 길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세웠으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이 굳세잖아. 네. 그러면 이 뜻을 내가 명확하게 안다는 거야. 네. 그리고 이 뜻을 굽히지 않아.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겠다는 뜻을 세워버렸잖아. 네. 그러면 내가 이걸 굽힌다 안 굽힌다? 안 굽힌다. 절대 안 굽힌다. 그러니까 왜 술을 안 먹는지 왕이 줘도 안 먹어보잖아. 왜 안 먹는지 입지가 섰기 때문에. 정려창은 뜻을 세운 사람인 거예요. 안 굽히잖아. 그래서 억지로 마음을 다 잡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안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뜻이 정해져 버리면 아침 6시에 일어나야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 하는 것은 억지로 마음을 다 잡는 건 되는 게 아니다. 뜻이 내가 되겠다는 분명한 뜻을 처음부터 세워버려야 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물에 감동을 해쁘잖아. 사물에. 포르쉐에 감동해쁘잖아. 48평짜리 최고급 주택에 감동해쁘잖아. 실정이 발동하지. 그러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절제가 되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물건이 되어버린대. 정영창의 입지론이 그렇게 나와. 사람은 어차피
물건에 마음이 감동되지 않을 수 없대. 그렇지. 그래서 그런데 그게 감동돼 버리는 순간 내 마음에 욕심이 확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이 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강해야 되는 거야. 뜻이 강해야지만 내가 물건이 되지 않는다. 이가 강해야 기로 가지 않는다. 내가 뜻이 강해야 내가 포르쉐가 되지 않아. 내가 48평짜리 아파트가 되지 않는 거야. 내 뜻이 아파트가 되지 않는다. 뜻이. 머릿속에 약간 그 느낌 드네요. 카푸어. 그래 맞아. 그런 거지. 느낌. 푸어, 명품 푸어 이런 거, 집 하우스 푸어. 자기 원룸에서 월세 내면서 하는데 포르쉐 타고 다니고. 포르쉐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정여창이 했단 말이야. 너는 네가 물건으로 변해 버렸다는 거야. 무지한 거지. 정여창이 봤을 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물건이 되어 버려. 그렇게 해서 선을 따르는 거는 산에 오르는 것처럼 힘들고 욕심에 따르는 것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쉬운 거기 때문에. 그렇지. 먹는 건 쉬운데 빼는 건 어려워. 그래서 뜻을 세운 것 자체가 강하지 않으면 성인의 배움을 할 수가 없다.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마땅히 강해야 할 것에 강한 것이 군자의 강이고 강해선 안 될 것에 강한 것은 바로 강한 자의 강이다. 단순히 단단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배움의 대상으로 반드시 성인의 뜻을 둬라. 그리고 무력을 극복해야 된다. 물질에 감동돼서 절제함이 없어지면 사람이 그 물질이 된다. 그래서 절제는 바로 내가 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배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맹자가 했던 얘기가 있죠. 호연지기. 호연지기. 진실로 강한 자. 호연지기는 어떠한 강함인가? 바로 사람이 물건이 되지 않는 강함. 그 욕심에서, 그 사물로부터의 욕심에서 절제된 사람. 그 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함. 그래서 옳음과 선의 가치를 따르고 단순히 나만의 절제를 통해서 강함을 키우는 건 개인적인 강함이다. 6시에 꼭 일어나야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10km 뛰어야지. 그렇게 해서 하루에 책은 3시간 봐야지. 그건 강해질 수 있어. 그렇게도 그 정여창은 말해. 그렇게 하는 그 절제도 강함. 절제는 반드시 강함을 키운다. 그것도 강해질 수 있다. 근데 그건 단지 개인적인 강함밖에 안 될 거다. 그건 개인적인 강함이다. 네가 세운 뜻이 네 개인적인 절제가 아니라 성인이 세상의 가치로움을 따르게 할 정도의 뜻을 세워서 진정한 강함을 키워라. 세상에 대한 옳은 선택과 실행을 할 수 있는 가치로운 강함을 키워라. 라고 뜻을 처음부터 세우라는 거야. 처음부터. 부처가 돼야지 처음부터 목표야. 발심. 처음부터 나 부처 될 거야. 그 정도 뜻을 세워라. 나 맹자 정도 될 거야. 나 공자 정도 될 거야. 뜻을 처음부터 세상을 이로움에 세워라. 강함은 절제를 통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뜻을 저기다 둬라. 그러니까 뜻을 물건에 두지 말라. 나 돈을 벌겠어로 그냥 뜻을 세우지 말라. 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 강함에 뜻을 두지 말라는 거야. 개인적으로 강해지는 거 정도에. 그 정도 강함. 열심히 살아야지 정도 강함에 두지 말고 크게 세워라. 근데 요즘 시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개인적 강함 정도 세워도 된다. 그것도 대단한 거야. 요즘은 개인적 강함도 하기가 힘들다.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정여창이 말한 입지론의 내용이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나중에. 제가 글 드릴게요. 네네네. 입지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여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실로 한번 다가가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 뜻을 혹시 두 분은 세우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냥 담배? 마음의 행복? 저번에도 한번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약간 어찌 보면 군자가 되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아직 입지가 안 돼? 안 돼. 담배를 끊겠다는 뜻이 안 서? 아직 안 선 것 같아. 상고님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뜻을 한번 세우고 싶은 거 없어? 뜻을 한번 누구인가? 다이어트? 다이어트? 오케이. 다이어트. 마음이 잘 안 먹어지네요. 그렇지. 뜻을 세우기가 힘드네. 제일 처음 발심해라. 입지해라. 열심히. 자, 그래서 우리가 문묘 18년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정신을 배워야 근데 한다. 그치. 앞서 했던 문명 18년보다 조금 더 와닿는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 느낌. 효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만 해서 그렇죠. 아 그래요? 정몽주도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는 좀 더 학설적으로. 정몽주 너무 세잖아. 계곡 뭐저 그렇지.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말한 도학이라는 게 이제 이런 관념이고 고려 시대 때도 그래서 불교와 유교의 어떤 그 융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네네, 바로 네네.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려창을 통해서 우리 진짜 마음, 부모 관계에 대한 진심한 마음과 네.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어떤 뜻을 한번 세워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근데 진짜 성리학적으로 이런 좋은 뜻들이 많은데 네. 조선의 끝이 그렇다는 게 지금 좀 뭔가 아쉽네요. 사람이 물건이 돼서 그래요. 그렇죠. 네, 사람이 물건이 돼서 네. 그 욕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아쉽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경상남도 함양군에 가서 남계소원 일두고태 한번 요 정신으로 한번 이거 둘러보시면 알고 보면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네. 또 다를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정여창의 4살 동생이자 네. 그 사실은 동생이라고 할 것도 없어 친구죠. 바로 김갱필로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 야 드디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도동서원 도동서 환원당. 환원당 고태 네, 그렇죠. 환원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